여러분 혹시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가서 팔자 피는 상상 해보셨나요? 뭐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고 싶은 거 가격표도 안 보고 주문하고 백화점 가서 입고 싶은 옷 막 싹쓸이하고 일시불로 카드 긁고 그 모든 호사를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애인 카드로 긁는 그런 삶?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 것 같다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상상할 때는 되게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그런 비슷한 일을 실제로 겪어보고 나니까 마냥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모든 케이스가 제가 만났던 억대 연봉의 그 언니랑 똑같진 않겠죠. 하지만 이제 파트너하고 경제력 밸런스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관계에는 저는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억대 연봉 언니와 사귀면서 치러야 했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언니와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면서 제가 얻어낸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저의 이야기 내가 사랑했던 여자들 에피소드 1, 2, 3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속에서 얻은 교훈으로 알맞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이제 레즈비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여러 번의 시도와 온라인 만남을 하다가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레즈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오늘 솔로 파티 하니까 놀러와 약간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온라인 만남으로 너무 지쳐있으니까 그냥 기분 전환 삼아 클럽 같은 데 한번 가볼까? 친구를 보러 가겠다는 핑계로 그것도 혼자서 레즈 클럽 솔로 파티에 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 가서 제가 처음으로 헌팅을 당해요. 어떤 나이 차이가 한 서너 살? 4, 5살 난 차이 나는 언니한테 헌팅을 당해서 내 친구들이랑 저 앞에서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데 너도 갈래? 이래가지고 꼽사리 껴서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언니들이 있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잔뜩 있는 그런 술자리에 꼽사리 끼게 된 거죠, 제가. 근데 정작 저를 헌팅해갔던 그 언니랑은 잘 안 되고 그 무리에 있었던 저랑 띠동갑이 나는 12살 위의 연상 언니랑 잘 되게 됩니다. 편의상 그 언니를 띠동 언니라고 부를게요. 띠동갑이 나니까 띠동 언니라고 부를게요. 어쨌든 연애 초반에는 서프라이즈 선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식의 연애를 저도 처음 경험을 해본 건데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 언니가 억대 연봉을 버는 그런 엄청난 능력자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거고 아무 생각 없이 덜컥덜컥 받았던 선물들이 다 되게 고가의 명품 선물이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제가 그런 명품에 너무 문외한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게 그렇게 비싼 선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았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나는 이런 고가의 선물을 언니한테 못 해주니까 언니도 나한테 해주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띠동 언니가 시간이나 정성으로 만든 선물에 비하면 돈으로 만든 선물은 되게 쉬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이러면서 나 제일 쉬운 거 하는 건데 이것도 못하게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다정하게 스윗하게 말하니까 그래 이 사람한테는 이런 명품 선물? 이렇게 고가의 선물이 큰 돈이 아닌가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득 당했죠 제가. 그 이후부터는 점점 그 띠동 언니가 주는 선물들이나 같이 비싼 밥 먹고 좋은 데 가고 이런 호화스러운 그런 데이트 코스를 따라다니는 것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 나이에 그리고 저희 집 형편에 쉽사리 못 해볼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점은 참 고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완벽한 거 아니야? 대체 왜 헤어진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제 성격 때문에 사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것들이 문제가 야기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 성격을 단번에 표현하기에 되게 적절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실 테니까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진짜 아기 때 진짜 뭐 중학생 때였나? 초등학생 때였나?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을 알기도 전에 그런 성적 지향을 알기도 전이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난 가난이 싫어. 그러니까 나는 돈 많고 잘난 남자한테 시집가서 엄청 편하고 똥똥거리게 살 거야. 약간 진짜 철없는 헛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 앞에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면 그 돈이 다 네 돈이 된다니? 약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결혼했으니까 내 돈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머니께서 그럼 넌 그 남자한테 뭘 줄 건데?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말들이 너무나 제 뼈를 때렸죠. 모든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야. 네가 그 남자의 돈을 가져다 쓰면 그만큼 너도 그 사람한테 뭔가를 줘야 하지 않겠니? 그게 선택권이든 결정권이든. 그 남자가 너한테 내가 너 먹여 살리는데 이 정도도 희생 못해? 이렇게 말하면 너는 뭐라고 할 거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14살? 15살? 그렇게밖에 안 먹은 제가 엄마의 그 반문을 딱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창피해졌어요. 아무 말도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력이 없을 때, 그리고 모든 경제력을 배우자, 파트너한테 의존했을 때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될 수 있는지 거기까지는 상상조차 못했던 거예요. 나의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구나, 나의 선택권을 빼앗길 수도 있구나. 그게 빼앗기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 되었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머니가 했던 마지막 말을 가슴 깊이 새길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위듀야,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갈 생각하지 말고 네가 돈을 많이 벌렴, 응? 네가 성공해서 네가 부자가 되렴, 이러셨거든요. 그 어린 날에 그렇게 철부지 철없는 여혐 발언을 했다는 게 약간 창피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되게 이렇게 독립적이고 약간 주체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약간 의존하지 않고 내 밥그릇 내가 챙기면서 살아야겠다, 약간 이런 철칙이 생겼고, 성인이 되자마자 내 용돈은 내가 다 알바해서 벌어서 쓰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런 자부심이 있는 청년으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저의 성격 때문에 그 억대 연봉인 띠동 언니가 저한테 주는 선물들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연애 초반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익숙해졌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던 게 맞는데 몇 번 띠동 언니랑 얘기를 하면서 아, 이런 거 주지 마 이랬다가 띠동 언니가 그래, 내가 주고 싶은 건데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안 돼, 이렇게 아웅다웅 이렇게 연애 초반에 그런 귀여운 사건들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점점 익숙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모든 호의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전 에피소드인 내가 사랑했던 여자들 시리즈를 쭉 봐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에피소드 1에 이런 교훈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연인이라는 그 관계를 갖게 되면 내가 변하게 되는데, 내가 변하는 모습을 잘 관찰하고 성찰해야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제가 갖게 됐거든요. 근데 참 이게 뒤돌아보니까 성찰이 되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걸 성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고서요. 저한테도 그런 사건이 왔죠. 약간 제 인생에서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똑같이 띠동 언니가 저희 대학교 앞까지, 자취하는 그 자취방 앞까지 차로 데리러 와주고 데이트를 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왔어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차에 타려는데 앞 조수석에 엄청 큰 쇼핑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걸어가면서 그 띠동 언니와 인사를 하면서 그 차 앞 유리로 보조석 쇼핑백을 보자마자 또 주지 말라니까 또 내 선물이구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확신에 차서 그게 제 선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수석에 딱 타면서 띠동 언니가 자연스럽게 그 선물을 저한테 건네주는 게 아니라 미안, 짐을 안 치웠네, 이런 식으로 그걸 뒷좌석으로 치우는 거예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때의 수치심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잠깐 동안이었지만 진짜 너무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막 스치는 거예요. 왜 저게 내 거라고 생각했지? 왜 그렇게 확신했지? 얼마 전까지도 이런 고가의 선물은 주지 말라고 지 입으로 털어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게 내 선물이 아니라니까 아쉬운 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나 서운한 건가? 막 이런 식으로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나 이제는 이런 여자가 된 건가? 매일매일 고가의 선물을 받아야 성이 차는 그런 철부지? 철없는 여자가 된 건가? 이런 현타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느꼈던 그 수치심은 진짜 제가 중학생 때 엄마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그날의 그 수치심과 되게 맞닿아 있는 수치심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확 와닿게 된 거예요. 내가 변했구나. 천하의 위듀도 변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정신 차려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특단의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기를 쓰고 그 띠동 언니와 경제력 밸런스를 맞추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20대 초반에 고작 서빙 아르바이트나 하는 애였고 애송이였고 띠동 언니는 나랑 띠동갑 차이가 나는 30대 성인이었고 억대 연봉을 보는 고소득자였으니까 경제력 밸런스를 당연히 맞출 수가 없는 게 맞는데 저는 이 심리적으로 그걸 너무너무 맞추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띠동 언니랑 사소한 것부터 다투기 시작을 했어요. 뭐 데이트 비용을 내가 낼 수 있는 선에서 이만큼은 내겠다. 뭐 언니가 비싼 밥을 사면 내가 커피값은 내겠다. 어디를 가면 내가 이거는 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웅다웅 싸우는 게 조금 예전에는 귀엽게 싸웠다면 이제는 좀 진지하게 진지하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트 비용 때문에. 띠동 언니는 지금까지 또 잘 받다가 갑자기 또 어느 날 돌변해서 무조건 자기가 내겠다고 막 이러니까 답답했겠죠?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 12살 위인 띠동 언니의 마음이 이해가 영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그만큼 나이가 들어보니까 20대 초반에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띠동 언니의 마음을 헤아릴 재간이 없었고 이런 식으로 싸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띠동 언니는 아니 사랑하는 사이니까 많이 버는 내가 지불하는 것쯤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주면 안 돼? 연인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그냥 당연해지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내가 해주는 걸 부담스러워해? 이런 입장이었고요, 띠동 언니는. 저의 입장은 사랑하니까 더더욱 이런 빚을 만들면 안 된다. 지금 당장은 내가 경제력이 좀 약해서 커피값밖에 못 내지만 그마저도 못 내게 하면 내가 언니랑 데이트할 때마다 마음의 빚이 쌓이지 않겠냐. 나는 나대로 내 딴에는 지금 할 수 있는 현재의 내 상황에서 최선을 생각해서 커피값을 내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의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의 내 노력인데 이런 나를 좀 존중해주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험악하게 싸우게 된 거죠. 그놈의 커피값이 뭐라고. 근데 그 띠동 언니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아등바등 노력하는 게 너무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안쓰럽기도 하고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20대 초반의 시간들이 물론 모든 시간은 황금 같지만 그래도 더더욱 그렇게 젊은 날의 청춘인 시기니까 근데 그런 금쪽 같은 시간들을 네가 알바하느라 뭐 소비하거나 아니면 혹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허비하거나 이런 게 너무 답답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띠동 언니 입장에서는 자기가 손쉽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데 막 자기 애인이 거기서 허덕이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 도움은 죽어도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첨예한 갈등 끝에도 좀처럼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어느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단순히 서빙 알바보다 더 고액의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이제 고안을 해서 좋아 그러면 성인을 대상으로 취미반 그림 과외를 해야겠다.
그림 과외는 이제 페이가 세니까 그냥 서빙 알바 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내가 지금 이제 띠동 언니한테 더 이제 많은 걸 해줄 수 있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과외를 막 알아보러 다녔어요. 온라인으로도 수소문하고 주변에 과외할 사람을 찾아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띠동 언니가 그 과외 내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런 거예요. 자기도 회화 그림을 배워보고 싶었다면서 취미반으로 할 생각이 있었는데 때마침 네가 그거를 이제 커리큘럼 짜서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할래 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림은 오래 그려왔던 사람이지만 그림 과외라던가 뭔가 다른 사람을 티칭하는 그런 쪽에 경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과외비를 그렇게 세게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띠동 언니가 제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주고 저한테 과외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약간 주춤했는데 또 말은 또 천상유수지. 띠동 언니가 너 같은 만화 인재한테 고급 인력한테 배우는 과외니까 이 정도 값은 전혀 아깝지 않게 치를 수 있는 거라고 막 너의 그림 실력에 자부심을 가져 막 이러면서 저를 설득하는 바람에 과외를 시작했죠. 저는 또 너무 순진무구하게도 좋았어.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제대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진짜 단계별로 기본기부터 착착착 쌓아서 그림 실력을 월등히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투지에 불타서 커리큘럼 되게 열심히 짜갔거든요. 진짜 본격적으로 그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막 만반의 준비를 했죠. 근데 막상 수업이 시작이 되고 나니까 그 띠동 언니는 수업에 집중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저랑 놀려고 하는 거예요. 숙제를 내주면 숙제도 잘 안 해오고 바쁘다는 핑계로 급기야 나중에는 과외 시간에 막 놀러 나가자고 하고 막 이래서 싸우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띠동 언니는 사실은 과외를 하겠다고 하면은 애인인 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도 일석이조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과외를 내가 할래 라고 했던 거지 사실은 정말 그림을 배우고 싶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과외비 다 도로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진짜 킹받게 그 띠동 언니가 더 뚜껑 열린 소리를 하죠. 그 돈은 이미 너한테 지불한 거니까 돌려받지 않겠다. 그냥 너 가져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완전 뚜껑이 완전 열려가지고 내가 받은 그 과외비는 내가 언니한테 그 그림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고 받은 돈인데 내가 노동은 하지 않고 돈만 받으라니 무슨 소리냐 이게. 나를 거지로 보냐. 이런 식으로 진짜 크게 싸웠어. 근데 그 뒤에도 엇비슷한 그런 돈 문제로 얽힌 그런 비슷한 일들이 몇 번 더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현타를 맞고 나서 저에 대해서 되게 깊이 성찰을 한 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됐죠. 나란 사람은 평등한 인간관계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경제력 때문에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가 생길까봐 되게 두려워하는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고 만약에 설령 권력관계가 형성되진 않더라도 그 부채감으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경제력 밸런스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관계는 나한테 해롭게 작용한다. 이게 제가 그런 이제 여러 번의 갈등을 통해서 얻게 된 결론이었거든요. 이 교훈을 갖고서 이제 그 띠동 언니와의 관계를 지속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저는 시뮬레이션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띠동 언니를 내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띠동 언니가 내게 해주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그런 물질적인 지원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를 합리화해야겠죠. 아니면 띠동 언니가 제게 주는 걸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게 아니라 언젠간 그만큼 돌려줘야 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빚으로 차곡차곡 누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되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부채감을 낮추려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딱히 몇 개 없으니까 저라면 감정 노동이라도 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내가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거 내색하지 않고 상대방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들, 그런 감정 노동, 그거라도 해야 내가 그 사람한테 받는 호의가 좀 덜 미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는 연인 관계라고 하기에는 사랑이 전제가 아니라 의무감이 전제가 되니까 이미 변질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띠동 언니랑 헤어지지 않고 계속 갔을 경우에 첫 번째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관계가 변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띠동 언니와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해서 가장 현명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죠. 생각보다 저랑 비슷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여성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뭐 각자 다 사정이 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때때로는 이제 살면서 백수가 되기도 하고 휴직을 하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니까 파트너한테 의존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죠.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그런 다양한 변수들이 인생에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그리고 진짜 상대 파트너를 완벽하게 이제 신뢰하고 있으면 경제력 밸런스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게 막 헤어질 만큼의 어떤 악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대 초반이랑 다르게 조금 마인드가 유연해지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이제 이 관계를 조금 원활하게 지속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경제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파트너하고의 관계나 파트너를 지키기 위해서도 경제력은 필요하니까. 그걸 20대 초반에 익혔네요. 잘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들 에피소드 4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이야기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에피소드로 찾아뵐게요. 안녕!